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전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 윤미영입니다. 네, 지금부터 대전교육정책연구소와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충남대학교 BK21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양성사업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전교육학술 프로젝트 2022년 대전교육정책 2차 콜로키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행 순서는 참석자 소개, 교육감님 동영상을 통한 인사 말씀, 충남대학교 BK21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양성사업단 단장님 인사 말씀, 전문가 발표, 지정토론, 실시간 질의응답 순입니다.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조성만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BK21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양성사업단 단장님이신 김정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부단장님 장지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소장님이신 박용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자로 대전시 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 윤이나 장학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대전 만년초 배상철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 교육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지닌 교육가족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 교육을 이끌고 계신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님의 동영상을 통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입니다. 3년째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길러주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상생과 협력의 교육 생태계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전 교육정책 콜로키움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전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 콜로키움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기후위기 시대 학교 생태전환 교육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님, 다각적인 관점에서 토론해 주실 시교육청 윤이나 장학사님과 대전 만년초 배상철 선생님, 진행을 맡아주실 충남대학교 박용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대전교육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미래교육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 사회와 국가의 발전은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온 대전교육이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대전 교육정책 콜로키움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교육정책 콜로키움이 지속가능한 대전 미래교육 방향 설정의 기반이 됨과 동시에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소통과 협력의 콜로키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콜로키움에 참석한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충남대학교 BK21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 양성사업단 단장을 맡고 계시는 김정겸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대전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BK 사업단을 맡고 있는 김정겸 교수입니다. 교육감님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전교육정책 학술 콜로퀴움은 대전의 미래교육을 위한 여러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양한 지역 전문가와 대학, 교육청, 학교 현장이 함께 하는 아주 귀중한 학술 행사의 장입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시기에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2주 전만 해도 9월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30도가 넘는 폭염경보가 발효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른바 기후위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기후변화를 21세기 세계보건에 끼칠 가장 큰 위협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후위기는 농업이나 식량, 에너지, 생태계 등 여러 문제와 맞닿아 있으며 우리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맞서는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오늘 우리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와 BK 사업단 그리고 대전교육정책연구소가 기후위기의 시대에 학교 생태전환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콜로퀴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콜로퀴움이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인 문제에서 교육 분야가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중요한 마당이 되길, 그리고 참여자들 모두 이 콜로퀴움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기후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실천을 할 수 있고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영감을 얻고 나누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학술 콜로퀴움을 위해 강연을 맡아주실 장웅철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유인하 장학사님, 배상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마련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수고를 다해주신 박용환 소장님, 조성만 소장님, 그리고 사업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콜로퀴움이 대전 지역 교육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과의 공존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네, 이후 진행은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소장님이신 박용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본 진행을 맡은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소장 박용환이라고 합니다. 2022 대전교육정책 학술 콜로퀴움 지역사회 전문가와 대학 교육청 현장학교가 함께하는 학술 프로젝트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2주 전에 첫 행사로서 대전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교직과 교사의 미래라는 주제로 첫 행사를 치르었고요. 오늘 두 번째 행사의 주제
기후 위기 시대의 학교 생태 전환 교육 발전 방향 모색. 조금 전에 저희 BK 사업 단장이신 김정경 교수님이 언급을 하셨지만 최근에 우리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22 개정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또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분야 전문가이신 저희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의 장영철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특강을 듣고 또 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저희 장영철 교수님은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이시자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라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지정 센터로 알고 있는데 거기 센터장을 또 맡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또 그 센터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장영철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쪽을 봐야 되나 이쪽을 봐야 되나 조금 자리 이렇게 옮겨도 되겠죠? 예,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를 받은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의 장용철이라고 합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정경 사업단장님, 교수님, 그리고 박정원 교육연구소 소장님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알고 여러분들한테 한 25분 정도 25분 시간을 조금 지켜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정경 우리 사업단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 시대를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이제 거의 끝물에 가긴 하는데요. 이런 이제 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발전 방향을 조금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사실 많이 아는 건 없지만은 제가 있는 자료와 제가 갖고 있는 지식, 특히 학교 교육 이런 거를 또 제가 직접 공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침 또 여러 시민사회 환경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작년에 조금 듣고 또 참여하고 포럼에 했던 기억이 있어서 최근 자료들도 조금 찾아보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태 전환 교육은 사실 이런 기후 위기와 이런 인류 앞에 닥친 여러 재앙과 재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과 자연이 생태가 공존할 수 있을까? 이런 전환에 주로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자연과 생태의 관점. 우리도 생태계의 하나의 그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인간 중심에서 생태 중심으로 바뀌자. 그런 측면에서 생태 전환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측면에서 기후 위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전반부에는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탄소 중립 얘기 많이 하는데 탄소 중립에 대한 개념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태 전환 교육에 대한 여러 방향과 사례 이런 거를 조금 제가 찾아본 내용들, 제가 학습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한 컬러키움이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항상 이렇게 나이가 들면 오래 내가 과거에는 말이야 내가 20년 전에 30년 앞으로 미래를 자꾸 얘기하는 게 좀 발전적인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참 오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00년 가까이의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은 인구가 지금 거의 80억에 가깝고 이제 화석 연료나 또 생활 수준도 우리가 엄청 못 살았는데 GDP가 제일 첫 번째 그림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인구가 급증하고 생활 수준이 나아지고 소비나 이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료나 자원들을 많이 해서 공교롭게도 이게 다 이런 이제 급증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의 그래프가 일치할 정도로 인구의 증가와 제품과 원료의 소비와 생산 이런 증가 이런 것들이 또 GDP라든가 이런 증가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 있다. 어느 정도 경향성을 나타낸다. 산업혁명 이후에 지난 150년 이상 거의 200년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마스 프리드맨이라는 사람은 이제 뉴욕 타임즈의 컬럼니스트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앞으로는 이미 이분이 이게 2015년에 나온 책인데 앞으로는 이게 이렇게 가서는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자원의 소비와 이거로 인한 기후 위기를 통해서 녹색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린 레볼루션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2050년을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환의 시점으로 보고 여기가 마지노선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왔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많이 얘기하는데 과거 1970년에도 성장의 한계, 더 이상 성장 위주의 정책들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도 계속 성장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경제 성장. 그래서 여러분 경제 성장 많이 해서 행복하세요? 지금 뭐 더 많이 갖고 더 우리 그 한국 분들이 더 많이 누리고 집에 자동차도 한 대 있는 거 한 3대, 4대, 5대 가지고서 더 행복할까요? 아니, 공멸의 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길들은. 그래서 more is better가 아니라 less is more, 또 less is better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고 이미 간디라는 우리 사상가도 좀 단순하게 살아라. 같이 이렇게 너무 풍요를 쫓고 복잡하게 살면은 행복은 단순함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얘기고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고 가지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거로 인한 굉장한 어떤 자기 내면의 성찰과 내면의 사고들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행으로 자초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시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도 너무 과소비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전 세계 플라스틱 소비를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2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산술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면 지구가 이제는 더 이상 넘쳐나서 쓰레기로 가득 찬 그런 시대가 올 거고 혹시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문제를 심각해서 지금 외교부라든가 다른 여러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국제 기구들하고도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 생겨요. 여러분 기후 변화 협약 아시죠? 기후 변화 협약, 파리 국제 기후 변화 이런 거 같이 앞으로 2년 내에 올해 2022년 3월에 170개국 국가가 모여가지고 안 되겠다. 더 이상 이거는 플라스틱 오염이 너무 심각해서 해양 오염도 심각하고 물고기 숫자가 2050년 되면은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숫자가 더 많다.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언론에 플라스틱 협약 이런 거, 기후 변화 협약까지 이런 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소비하게 되고 자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게 되고 또 원료를 채취하게 되고 시멘트를 생산하게 되고 철강을 생산하게 그런 과정에서 다 CO2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엄청 배출이 일어나고 그 온실가스로 인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면은 온실 안에 들어가서 거기 열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부의 온도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통계로 여러분들 요 그림은 굉장히 좋은 그림인데요. 그래픽으로 보여지는 그림인데 여기 기후 위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온실가스가 얼마나 나올까? 이런 통계들을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숫자로 얘기하면 590억 톤.
한 600억 톤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65%가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의 600톤 중에서 65%가 화석 연료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 그러면 화석 연료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기름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휘발유를 쓰는 것도 있고, 우리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석탄 쓰는 것도 있고, 건물 냉난방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저 왼쪽에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요 그림이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화석 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우리 나무나 목재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도 결국은 태우고 뭐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끝에 보시면은 그 또 온실가스가 6대 온실가스가 있는데요. 온실가스가 6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6대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CO2라고 해서 이산화탄소가 그 중에 한 60~70% 차지해요. 그다음에 메탄이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물질들이 한 4~5개가 좀 더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 이제 이런 통계들을 보고 저기서 원료를 쓰는 것들이 요 오른쪽에 가면은 자동차, 우리 건물, 산업, 그다음에 각종 소비 제품 뭐 이런 산업계 쓰는 것들이 이제 어디 얼마나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이런 통계가 굉장히 최근 통계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전체 지구가 지금 굉장히 자원을 많이 소모하고, 여기에 G치라고 써 있는 거는 10억 톤입니다. 우리나라 기가톤이거든요. 여러분 기가라는 많이 쓰잖아요. 기가 한 것 같이 뭐 메가 뭐 이런 것 같이 이제 기가는 10억이니까 10억 톤이라고 해서 톤을 쓰면 되고, 여기 값이 좀 2개가 나와 있는 거, 하나는 그 자원에 대한 생산이나 이런 거를 쓴 톤이 있고, 또 하나 그 밑에는 이제 온실가스 CO2 기준으로 해서 CO2가 얼마나 쓰는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화석 연료라고 중간에 나와 있죠. 화석 연료를 약 150톤 정도 우리가 쓰는데, 그 150톤 쓰는 것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게 약 384억 톤. 아까 600억 톤 중에서 약 400톤 정도가 CO2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 분야에 가면 또 주택이라든가, 그다음 우리가 쓰는 뭐 통신이라든가 이동 수단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이산화탄소 얼마나 나온지, 그래서 어디를 줄여야 될지를 이런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화석 연료를 빨리 대체를 해야 되겠구나, 에너지를 바꿔야겠구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 전환 과정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택에서 건물에서 바꿀 수 있는, 건물에서 우리가 CO2를 줄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자동차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거, 어디를 줄일 수 있는 거에 이제 집중하고 그 통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 400억 톤 정도가 CO2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석탄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우리 오일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그래서 천연가스, 오일, 그 다음에 이 석탄이, 요게 다 거의 다 합치면 거의 400억 톤에 거의 가까운 CO2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은요, 그러면 어느 나라가 많이 나오느냐? 그동안 과거 50년 동안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기여했는, 이런 것까지 다 통계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류의 책임이 더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과거에 지난 60년, 70년을 많이 안 해줘.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도 기여하는 이 양들이 큰데, 중국도 할 말이 있는 게, 우리는 인구가 많으니까 엄청 뭐 CO2 최근에는 많이, 지금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나오는데, 그 전에는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중국은 이제 엄청 커져가지고 비율로 했을 때, 그래서 자꾸 국제사회에서 서로 싸우는 게, 과거에 니네가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책임이 별로 없다, 우리는 최근 들어서 한다, 뭐 그런 과거의 이력 갖고도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후 위기나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순환이라는 게 있거든요. 탄소 순환. 탄소가 이제 나오면은, 과거에는 밸런스가 딱 맞춰서 수지가 맞았는데,
나가는 거, 흡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은 과잉으로 이미션들 오버한 것들이 나와서 문제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가 깨졌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누적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이게 기후 위기에 대한 인간이 뭐 조금 기여해서 그런 영향 중에 하나일까 확실하지 않다. 1990년대만도 한 30년 전만에 그러지 않았다가 지금은 거의 인간이 기후 위기의 유발에 아주 책임자다. 인간의 활동에서 했다는 것들이 확정적이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음모론 얘기도 최근도 뭐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IPCC의 국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에 맞춰서 결국은 온실가스와 이런 기후 위기의 앞에서 유발이 되고 있는 것들을 줄여 나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뭐 아신 것처럼 배출을 줄이고 흡수원을 늘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지금 과대하게 배출되고 있는 것들을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 줄이는데 한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흡수하는 거를 조금 많이 높여요. 그 흡수원은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숲을 얘기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 가지고 생물이 성장하니까 이제 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 그다음 이제 해양에서도 흡수를 하는 거고요. CO2를 흡수해서 하는 건데 여하튼 배출량하고 그다음 흡수량을 증가시켜서 미래에는 이런 것들이 중립이 된다, 뉴트럴한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거의 제로된 사회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난 우리 정부도 작년에 2050 탄소 중립이라 해서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을 했고 각 나라별로 2040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 중국 같은 2060 탄소 중립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게 이게 거의 직선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 있는 거를 완전히 드랍시켜야 되는 그 혁명적인 전환이 없이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저 꼭대기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발생량은 전 세계의 한 1,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7억 톤 정도 되거든요. 7억 톤. 아까 전 세계 발생하는 그 온실가스가 600억 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이 거의 7억 톤이에요. 그러니까 한 1% 조금 넘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7억 톤을 이제 2050년까지 거의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여기서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자동차를 바꾸고 그다음에 건물 냉난방 재생에너지 한다는 게 그걸로만 되지는 않고 요즘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자원을 많이 쓰고 너무 자원을 소비 많이 해서 너무 대량 생산하고 대량 폐기하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이런 거를 이제 선형 경제라고 해서 리니어 이코노미라고 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이렇게 해서 대량 소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앞서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서큘러 해야 된다. 만든 것을 다시 사용한 다음에 순환시켜야 되는 이제 순환 경제, 서큘러 이코노미 얘기를 많이 하고 요걸 하게 되면은 온실가스 지금 전 세계 발생이 한 40%를 줄일 수 있다. 각 국가별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겠다라는 NDC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반드시 이 순환 물질을 만들고 자원을 순환을 시켜야 탄소 중립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여러분 보시는 9페이지 밑에 보면은 국가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더라도 여전히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이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다가 우리 감축 이행 계획에다가 플러스 순환 경제를 구축하게 되면 약 2044년에는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순환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자원을 얼마나 소비하고 얼마나 순환하고 있는가 이거 최근 자료로 제가 논문에 작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한 10%, 13% 정도밖에 순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환한 부분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그런 시사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 위기와 온실가스와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런 기후 위기 문제는 단순히 선언으로 되지 않고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실천과 교육 이런 걸로 탄소 중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생태 전환 교육이 중요하고, 환경 교육을 넘어서서 생태하고 어떻게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직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이 지금도 환경 교육도 모자란데 더 굉장한 노력과 생태 전환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이 전국의 환경교육 교사가 그 많은 교사 중에 70명밖에 안 되고 과목 담당도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환경교육도 미흡하고 생태전환 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또 더더욱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래의 우리 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생태전환 교육에 대한 환경의 감수성과 가치관을 갖고 생태전환을 인식한 이런 그 인력 양성 교사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생태전환 교육이 뭐냐를 교육기본법에 작년에 9월 24일 날 기후변화 환경교육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이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성, 아까 서스테이너빌리티 말씀드린 것처럼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행동 양식과 함께 총체적인 전환과 시스템의 변화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인간 중심에서 생태 중심의 환경 교육과 미래 세대를 고려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안에서 다 자원을 소비해서 소진시켜서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행동에서 벗어나서 좀 더 미래 세대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가 최근 들어서 이런 생태전환 교육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고, 아마 대전도 수립을 하실 텐데,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을 위한 환경, 그러니까 생태전환 교육에 대한 여러 학교 교육을 바꾸고 교육에 대한 어떤 이런 문명적인 또는 문화적인 교육 계획도 수립하고 학교 문화도 조성하고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기본 계획이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뭐 5년 계획, 10년 계획인데 지금 외국에서도 사실 국외에서도 핀란드 같은 데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을 지구과학과 물리와 화학 안에 반드시 이런 생물종 다양성이나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게끔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고, 독일도 자연과 함께 교실 밖으로 수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생태계라든가 멸종위기종 이런 거에 대한 생태에 대한 감수성들을 많이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니까 유저지 같은 데는 기후 환경 교육을 아예 필수 교육으로 해가지고 K12 교육 과정에 반영한다는 게 나와 있고, 이거 제가 다 조사는 못했지만 시간 관계상 상당히 많이 최근 들어서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교육들을 각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0년 7월에 교육관님들이 모여서 기후 위기 환경 재난 시대에 비상선언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생태전환 교육으로 학교 기본법에도 반영하고 이제 생태전환 교육에 대한 많은 이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생태전환 교육에 대한 예산들이 우리 환경부나 환경교육팀이나 환경교육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드웨어는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스마트한 시대, 여러분 스마트한 것들을 엄청나게 교실도 많은 걸고 학교 구조는 바뀐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나 사람이나 인식,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은 좀 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이런 이 생태전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런 부분에 예산과 투자도 해야 되고 인프라도 구축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있는 대전환경 녹색지원센터도 환경부하고 대전시가 공동으로 매년 예산을 해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고 시민교육, 환경교육 다 하고 있는데 여기 환경교육센터도 대전환경교육센터도 작년에 생겼습니다. 아마 예산도 한 2억 정도 해서 지금 여기도 이제 대전환경교육센터도 지금 출발하고 있어요. 환경교육센터도 지금 주로 여기 시민들 교육을 많이 하긴 하지만 학교 교육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환경교육센터에 개소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환경교육을 넘어서도 이제 생태전환교육센터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기 대전환경교육센터도 국가라든가 여러 해서 뭐 인력 해봐야 한 세네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연계를 시켜서 환경교육 예산, 생태전환 교육 예산들 확보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학교 교육의 이런 대전환경교육센터 제가 있는 이제 녹색환경지원센터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라든가 생태전환 교육을 위한 환경 교육을 넘어서서 기후 위기, 환경 재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전문적인 교재들을 개발을 해서 준비를 해야 실제 학교에서 여러 생태전환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지금 있는 위치에서 좀 더 서로가 협력하고 연계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제안은 생태전환 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지금이 이제 시작하는 위기고 사실 코로나라는 이 위기가 저희들한테 자연이 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 너희들 인간들이 함부로 생태계 영역을 침범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침범을 했을 때 다시 코로나 역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한 보이지 않는 거의 아주 세포 수준의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의 여러분하고 저는 지금 세계 3차 세계대전을 겪고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게 어디서 출발했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인간이 생태계 영역을 침범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생태계에서 우리한테 다시 역습하는 이런 게 아닌가,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경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기후위기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어떤 데는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빨리 우리가 생태전환 교육이 좀 더 아까 토마스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린 레볼루션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굉장히 미래 세대에 큰 부담과 짐을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세대의 미래 교육이 앞으로 이런 지속 가능한 우리 삶과 또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첫 발걸음이니까 이행 계획을 튼실히 준비해서 서로 같이 지혜를 모아서 생태 전환 교육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바트로스의 그 크리스 조단이 이분은 항상 이 야생 동물들을 조사하면서 환경 오염으로 인한 피해들을 이제 사진전을 많이 하는 분인데 한번 참고하시면은 우리 좋은 유익한 자료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 학교의 생태전환 교육에 대한 개념과 내용들,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방안을 좀 갖고 나가야 될지 그런 몇 가지 제안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영철 교수님께서 제가 기억에 남는 얘기는 저희가 뭐 교육청 단위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단위에서 환경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그 혼자서만 고민하지 말고 이 대전시에도 환경부라든지 혹은 대전시 산하의 환경 내지는 환경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또 부서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대전 환경교육센터라든지 녹색환경지원센터 뭐 이런 데와 협업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수치가 또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자원 순환율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재활용률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12%밖에 안 된다라는 게 좀 인상이 깊었고요. 더불어서 이 환경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스마트 교육, 뭐 이런 정보화 교육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도 되게 좋은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첫 번째 토론자는 대전교육청의 과학직업 정보과 아마 저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이 생태 전환 교육을 이 과학직업 정보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계시는 윤이나 장학사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 장학사 윤이나입니다. 예, 방금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제가 생태전환 교육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업무 담당 장학사로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장용철 교수님의 대표 연설 잘 들었는데요. 장용철 교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 이제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한 자세한 정의 그리고 이제 학교 생태 전환 교육의 발전 방향과 재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용철 교수님 말씀처럼 생태 전환 교육의 중요성이 이제 누구나 다 마음속에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태 전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환경교육과 교사의 확보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겠고 교육 구성원의 역량 강화나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저희가 지속가능 발전이나 녹색 성장, 탄소 중립 등의 방향에 대해서 맞춰서 여러 환경 정책을 이제 논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하고 있는데 왜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어날까? 그리고 그 증가 속도는 왜 계속 가파르게 증가 속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매우 크지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교육의 힘으로 이제 풀어보고자 아까 소개해주신 것처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학교 환경교육 비상 선언을 했고요. 이거에 맞춰서 대전의 생태전환 교육 정책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교육청도 지속가능 발전, 생태전환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비전으로 생태전환 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가 생태전환 교육에 대한 변화 노력 그리고 저희 이제 올해 운영하고 있는 현황 앞으로 이제 내년도 주요 추진 계획을 얘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면서 우리 생태전환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21년도에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저희도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올해 2022년도부터는 환경교육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됐고요. 또한 예산 역시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서 올해는 전년 대비 약 5배 그러니까 예산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생태전환 교육에 대해서 아까 장윤철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이 부분은 빼고요. 저희 이제 진흥 조례가 이렇게 마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22년도 이제 올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학교 교육 과정의 중심을 둔 체계적인 맞춤형 생태전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환경 역량을 함양하고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자세하게 크게 저희가 이제 주요 운영 현황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생태전환 교육 관련 운영 학교를 확대하고
학교별 생태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덕특구 및 지역사회 연계 생태전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생태전환 교육 운영 학교가 대전 시내 학교가 308개예요. 근데 저희가 82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학교한 생태전환 교육 체험장 초록 꿈마당이나 녹색환경생태학교, 탄소중립 중심학교, 중점학교, 환경교육 중심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하는 신규 사업 중에 학교한 생태전환 교육 체험장 초록 꿈마당이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 밖으로 나가서 뭔가 체험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고 여건이라 학교 안에 생태 체험장을 구축을 하고 그걸 활용한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지금 초중고 8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대 1억 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학교와 이제 관계자분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일단 내실화를 기하려면 학교별로 생태전환 교육 강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안내를 드려서 지금 하고 있고요. 1교일 특색과제 운영하고 범교과 연계로 생태전환 교육을 전 학년별로 연간 6시간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 학생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101개 학교에서 116팀이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팀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지금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환경교육 연구에도 저희가 이제 확대해서 3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런 그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역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대덕특구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덕특구와 이제 지역사회를 연계한 생태전환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역사회를 활용한 이제 체험 프로그램이나 뭐 관련 전문가 특강 그리고 뭐 기업하고 연결이 돼서 학교의 친환경 시범 학교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처럼 학교 환경교육 토대 마련을 위해서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초중등 학교장은 환경교육 실시를 의무화로 해야 된다라는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환경교육 의무화에 따라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더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관련 이제 교사의 역량 강화 그리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참여를 적극 모색하고 이제 교육가족 모두가 생태전환 교육에 대한 실천 의지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저희가 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홍보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환경과 생태전환에 대한 이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가 되고 그걸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공감을 하고 그거를 또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게 저희 생태전환 교육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 나아갈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다양한 활동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교육과정 편성 지침 반영은 당연히 계속 할 거고요. 환경 관련 운영 학교도 이제 지원을 해드릴 거고 저희가 이제 우수 사례 발표 대회나 우수 학교, 우수 교사 선발을 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뭐 작게나마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콜로키움이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서 우리 생태전환 교육의 이제 마중물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대전교육정책연구소 그리고 충남대학교 이 관계자분들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조연설을 해주신 장용철 교수님 그리고 이제 다음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배상철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대전교육청의 윤이나 장학사님께서 아주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올해 대전시 교육청에서 생태전환 교육을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 계획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예산도 아까 우리 장영철 교수님께서는 우리 생태전환 교육에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작년 대비 5배나 예산도 늘리고 또 많은 학교들이 생태전환 관련해서 교육 운영 학교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단순히 이제 강의식 교실 내 수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대덕 연구단지라든지 지역사회를 활용한 체험 활동 등을 통해서 이 생태전환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토론자는 대전 만년초등학교 배상철 선생님께서 학교 생태전환 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를 받은 대전 만년초등학교 교사 배상철입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관련 주제와 관련해서 학교 생태전환 교육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현장의 노력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잠깐 여러분들 재활용 상식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는데요. 지금 5가지 재활용 상식 퀴즈가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OX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진 유리병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세탁소에서 제공하는 옷걸이는 고철류로 배출할 수 있다. 우유팩 등 종이류는 깨끗이 세척하고 다른 종이류와 섞어 배출할 수 있다. 김장에 사용한 대형 비닐은 깨끗하게 씻은 후 폐 비닐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은 나베를 제거하고 압착해서 소재가 다른 뚜껑은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자, 빠르게 한번 OX 해보셨을 텐데요. 정답은 모두 X입니다. 다 맞히신 분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 문제를 제시한 이유는 얼마 전에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한 설문 중에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상위 5개 문항을 뽑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설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노력이 우리 생태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로 중요한 것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생태전환 교육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제를 해주신 장용철 교수님께서 기존의 환경교육에서 학교 생태전환 교육 체계화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기존의 환경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단편적일 수 있는 환경교육을 좀 더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어 그것이 내면화되었을 때 환경 감수성을 가진 학생으로 길러내는 것이 생태 전환 교육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학교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노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의 스마트 그린스쿨 예산 약 18조 5천억의 대부분이 시설비에 투자된다고 하는 점에서 약간 우려하는 바도 있지만 저는 시설 투자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연도별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에너지 전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공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고 생활을 하여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인드의 정착이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학교 생태 전환 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학교 내에서 녹색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 생활 실천이라 했을 때 어렵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학교 내에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한 텃밭 가꾸기라든지 옥상 정원 만들기
학교 외벽을 활용한 수직형 식물 재배를 통한 녹색 커튼 제작, 빗물을 활용한 작은 연못 만들기, 그 연못에서의 수중 생태계 구성, 또한 아나바다 장터를 활동을 통한 자원 절약이나 업사이클링의 생활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연계 생태 전환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재량 활동 내 동아리 활동을 통한 학생 주도 실천형 프로젝트 실시 등이 학교 생태 전환 교육의 뼈대에 살을 붙이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학교 생태 전환 교육 활성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전 유성구 소재 H초등학교의 사례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먼저 생태 전환 교육을 위해 도덕, 사회, 과학, 국어, 실과, 미술 각 교과에서 총 15차시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15차시를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2차시, 지구환경 공감하기 단계에서 2차시, 본 활동인 생명에 대한 감수성 높이기에서 7차시,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단계에서 4차시로 구성하여 각 차시별 활동을 계획하였고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운영된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교사들의 노력과 학생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의미를 느끼고 학교와 학급의 생물에 대한 관심이 생명, 환경, 자연, 지구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교사는 이러한 생태전환 교육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학생 내면화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과 시수 확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환경 관련 수업 시간을 늘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교과목과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간 필수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환경 관련 수업을 늘리면 필연적으로 다른 교과의 수업 시간은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사례처럼 교과 재구조화를 통해서 관련 교과에서 실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이 20-30차시 이상 생태 전환 교육으로 전환을 한다면 시간을 편성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다행히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보면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재구조를 통해 기후 환경과 공동체 소양을 포함하고 관련된 선택 과목을 신설한다고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를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생태 전환 교육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시수 조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충분한 생태 전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수를 교육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해준다면 좀 더 학교 현장에서는 효과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 생태 교육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례는 대전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Y중학교의 사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술과정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약 7개월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매달 고장의 수질 오염과 대기 오염을 측정하는 활동,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와 문제를 위한 토론 활동, 교내외 환경 캠페인 활동과 환경 제작 캐릭터 작성, 업사이클링 제작 계획서 및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생태전환 교육에 대한 노력으로 관련된 대회에서 이 학교는 영예의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상을 수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고 더 나아가 다양한 활동을 통한 환경을 보다 잘 이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키워주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이 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닐까요? 앞서 보신 두 사례는 우리 대전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학교 생태 전환 교육의 예로서 이러한 노력들은 학교 생태 전환 교육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개인의 생활 속 실천입니다. 불필요한 전기 및 조명 사용 줄이기, 적정한 실내 온도 유지하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장바구니, 텀블러 사용하기,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하기, 근거리 걷기 및 자전거 이용.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교사 먼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교육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는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와 연계한 에코바이크라는 앱을 통해서 제 출퇴근을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을 보시면 연도별 주행 기록이 있는데요. 2020년 9월 제가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해 약 1200km, 2021년도에는 약 4945km, 2022년도 현재까지 3247km를 주행해서 현재까지 약 총 9400km 정도를 주행했고요. 해당 기간 출퇴근 횟수가 총 821회로 대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현재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를 탄소 발자국 계산기로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제가 집에 또 운행하는 차가 경유차이기 때문에 경유차로 계산을 했을 때 20년부터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3,272kg을 감축했으며 이는 약 495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시작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을 계산해 보니 이산화탄소는 12,185kg을 감축했고 약 1,846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아까 장영철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연간 CO2 발생량이 약 7억 톤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한 1년에 1톤 정도는 줄이고 있는 것 같아서 7억 분의 1 정도는 지금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에 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생태 전환 교육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부터라는 것입니다. 교사의 이런 모습들이 학생들에게 모델링이 된다면 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학교 생태 전환 교육은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해 주신 장용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마을 교육 공동체와 학교가 결합하는 생태 중심 공동체 학교 운영이라든지 학교와 마을이 연계하는 학생 주도형 자치 배움터 운영, 제로 웨이스트샵 이용을 활성화한 생활화, 주말 농장 이용, 그 외에 국제기후환경센터,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 에코바이크, 녹색연합, 환경공단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입니다. 더 이상 학교 생태 전환 교육은 학교라는 곳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보다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설명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이 경기를 마치고 떠난 라커룸의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 일본 대표팀 선수들이 사용한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고 떠난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일본 대표팀이 16강전을 마치고 난 이후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생태 전환 교육은 습관화를 통해 생활화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는 일련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을 되새기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 만년초등학교의 배상철 선생님께서 학교 생태전환 교육이 현장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운영 사례를 아주 생생하게 소개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개인적인 그런 생태 전환 교육을 몸소 실천하는 것까지도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오늘 발표하신 장용철 교수님
혹은 두 분의 이 토론자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딱 하나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나요? 네. 없으시면은 제가 그래도 또 질문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요. 우리 장용철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좀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아까 녹색 환경지원센터 지금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 또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현장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혹은 교육청에서 뭔가 좀 이 생태전환 교육과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한다면은 어떤 식의 도움을 저희가 요청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만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미래 교육 그리고 이제 생태 전환 교육을 우리가 논의하면서 대전은 굉장히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여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미래를 이제 미래 우리 사회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덕 연구단지라는 국가에서 좀 미래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여러 제로 에너지 건물, 그 다음에 화학연구원 가면은 또 이제 화학이 친환경 물질 생산이라든가 탄소 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래 과학자들을 할 수 있는 그 대덕 연구단지도 굉장히 좀 도와주고 싶고 같이 교육의 미래 세대를 양성하고 싶은데 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저희 충남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녹색환경지원센터도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아까 물을 순환시켜서 학교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물을 얼마나 이 빗물 같은 걸 어떻게 순환시키는지 이런 걸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사례가 어떻고 우수 사례가 어떻고 이런 거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갑천의 생태계 하면 갑천의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전문가도 학교에 있고 또 지역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엄청 여러분들 다른 서울 같은데 대덕 연구단지 국제기관들이 없잖아요. 다들 지방으로 이전하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 대전은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인프라가 좋고 또 실제 여러분들 에너지기술연구원 가면은 학생들 데리고 가면 견학 프로그램도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저도 갔다 왔거든요. 학생들 데리고 가셔도 되고요. 환영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미래의 교육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신청을 하시면 어디든지 홈페이지 같은데 교육 신청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또 우리 여기 미래교육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을 소개받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육이 기본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또 우리 자신보다는 여기 계시는 이제 성인들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생태전환 교육은 그보다도 더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아이들 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교육적인 부분이 바로 생태전환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생태전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과 또 일선 학교 또 저희 충남대학교가 같이 협업을 해서 생태전환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 그 교육의 효과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2 대전교육정책 학술 콜로키엄 제2차 콜로키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